오늘 지금 우리가 먼저 공부할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놨죠. 해혼후 묘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이 발굴은 어, 근래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발굴 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그런 발굴입니다. 그리고 말 그 자체로 해혼은 특정 지역 이름이고, 후는 제후, 해혼후 묘가 발굴이 됐어요. 이 제후, 그러니까 서한시대, 전한시대에 열후였던 상당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의 묘인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개인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문헌에도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지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묘는 2015년에 강서성, 여기가 강서성입니다. 아주 남쪽이죠. 이 강서성의 성도인 남창, 여기입니다. 강서성의 성도가 남창인 건 대체로 다 알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난창이라고 중국 발음으로는 얘기하고, 강서성은 중국 발음으로는 지양시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죠. 이 묘가 한 2015년에 일단 모습을 드러냈지만은 이미 2011년부터 그 지역 고고학자들이 이 묘역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 묘는 지금 이게 이제 전체 묘역의 모습입니다. 가장 긴 면, 이 아래 이 남쪽 면이 가장 긴 면인데, 이 면이 한 86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담이 쳐진 사다리꼴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 묘역의 정중앙에서 여기 지금 M1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해혼후 유하라는 인물의 묘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조금 이따 슬라이드에서 이 묘하고 거마경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묘지는 멀리서 찍은 사진이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이고, 여기 있는 지금 이 묘가 일호묘고, 이 묘는 묘를 처음에 열자마자 묘를 위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고 묘를 열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가 꽤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해온후 묘고 M2는 부인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는 해온후 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이 해혼후 묘가 발견된 인근에서 해혼 후에 도성도 발견됐어요. 도성 유적도. 상당히 큰 성이 그 옆에 인근에 있었다는 것도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하라는 인물은 한무제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34살 때 요절을 해요. 상당히 극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원래 그는 유하라는 인물은 부친에 이어서, 자기 부친에 이어서 여기 지금 산동성, 중국 동쪽이죠. 북쪽 약간 중원지방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산동성의 창읍이라는 어떤 특정 지역의 제후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무제의 아들이고, 무제의 5번째 아들이고 제후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산동성의 특정 지역 읍에서, 창읍이라는 지역에서 유하가 아버지가 죽자 그 자리를 이어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한무제가 죽고 나서 소제라는 황제가 무제를 이었는데, 이 소제라는 사람이 21살에 후사도 없이, 후계자도 없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황실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 최고 권력자로 있었던 곽광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황실 사람은 아닌 관리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곽씨 집안이 상당한 파워를 누리고 있었고 한무제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곽광이라는 인물이 유하라는 사람을 낙점을 합니다. 아마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유하를 낙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하라는 인물이 이 시골,
산동성 시골에 있는 제후왕으로 있다가 조그만 지역의 제후왕으로 있다가 엄겁결에 정말 황제로 추대됐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진짜 재밌는 거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또 재위한 지 27일 만에 우여곡절 끝에 곽광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또 폐위가 됩니다. 참, 근데 그 폐위 이유가 재밌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문헌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 폐위된 이유는 무리한 조서를 남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황제의 채모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 사람이 폐위된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 연유, 그 이유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유아라는 인물이, 유아라는 그 당시 황제로 올라갔던 사람이 곽광이라는 실력자 눈에 들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아라는 인물은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은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로 평민으로 강등됩니다. 평민으로 강등이 돼서 자기 고향 산동성으로 돌아가서 11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호가 뭐냐면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시호를 어떤 시호를 하았냐면은 폐제라는 게 시호예요.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에 내가 그건 써놓은 것 같은데 폐제는 뭐예요? 폐는 폐했다, 폐기됐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시호 자체가 아주 그 굴욕적인 그 오명을 뒤집어 쓴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자리에 올라갔다가 평민으로까지 다시 강등이 돼.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쫓아내고 곽광이라는 인물이 선제라는 또 황제, 새로운 황제를 이제 등극시켰는데 이 유화는 어찌됐든 황제를 역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의 견제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다가 선제가 그 유화가 29살이 된 그 당시 그때 이 당시로서는 그 당시 그 한대로서는 이 상당히 오지입니다. 이 강서성이 상당히 오지였던 오늘날 그 난창이라는 지역 그 해혼 후로 다시 봉해져서 그때 자기를 회복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제일 높은 제후왕으로 있다가 황제로 올라갔다가 다시 평민으로 강등했다가 다시 이 조그만 지역의 열후로 분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현재 강서성의 성도인 이 난창이라는 이 지명이 원래 해원우가 창읍이라는 지역에 산동성 창읍의 제후왕으로 있었으니까 난창은 남쪽의 창이다라는 그런 데서 유래한 게 아닐까. 남창이라는 지명이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해혼 후에 그 분봉이 돼서도 황제의 선제의 견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34세라는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후왕에서 황제가 되었다가 평문으로 추락했다. 다시 열후의 자리에 올라 생을 마친 거죠. 아주 극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34년 동안. 그리고 중국의 여러 발굴이 대체로 그렇듯이 이 해혼후 묘의 발굴도 사실 도굴운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묘는 현재까지 발견된 그 한나라, 한대의 묘들 중 황제를 제외하고 가장 신분이 높았던 몇 안 되는 사람의 묘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나 부장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북성, 허베이성에 있었던 그 함무제의 서형으로 알려져 있는 중산왕 유숭의 묘에 대해서 공부했죠. 만성하묘라는 그 동굴, 그 바위를 뚫어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 만든 그런 그 묘. 이 묘에 버금가는 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신분이 더 낮은 신분이었으니까. 열후는 제후왕보다는 한 단계 낮은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한대의 그 묘 발굴 중에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은 지금 많이는 안 다루겠습니다만 내가 소개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이렇게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해 왔는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묘로 2009년에서 11년 사이 발굴된 여기 지금 강소성 우희현이라는, 강소성은 남경 인근이죠. 그 우희현, 그 우희현 대운산 다 지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강도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후왕의 명칭입니다. 해혼후 같은 그런 명칭인데, 강도왕이었던 이름이 유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유비, 제후왕 유비의 묘로 밝혀진 묘인데, 그 이 유비라는 인물은 한나라 경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분이 높았던 그런 제후왕이고, 그런 묘가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사실 이 묘는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건 지금 그 묘가 여기서는 사실 3개 발견됐는데, 이게 지금 유화의 제일 큰 1호 묘입니다. 묘 구조도 상당히 복잡하고, 여기 지금 뭐 금루옥이 그 지난번에 우리 만성한묘에서 봤던 그런 것도 있고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 묘는 발견의 역사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묘를 알게 된 거는 어떤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도굴범이 이 묘를 인지해서 그 자기 동료 4명을 이끌고 이 묘를 발굴하러 갑니다. 근데 이 묘가 그 당시에는 물에 잠겨 있었어요. 물에 잠겨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묘실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4명 다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그 4명이 아주 그 유명한 그 도굴꾼인데, 그 사람이 잘 찾기는 했는데 거기 아마 유해가스 같은 게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수분이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묘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이미 고대에 도굴된 흔적이 뚜렷해요, 이 묘는. 그런데 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미 도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동기를 비롯해서 한 10,000점 정도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청동종이죠, 이거는. 청동종이고, 이게 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청동기인데, 동물 모양 다양한 청동기, 그리고 상당히 신분이 높았던 것을 상징하는 금루옥의, 지난번에도 얘기한 이런 그 많은 청동기들이 출토됐고, 상당히 두꺼운 여러 권의 그 발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해혼우면은 이거보다 더 사이즈는 작지만은 이거에 못지않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그런 유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혼우 묘에서도 역시 지금 이 묘에서도 이게 지금 이제 묘의 모습인데, 총 한 10,000점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그 동그라미 내가 쳐놨던 거마갱의 모습이고, 그리고 묘도가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런 묘인데, 구조 자체가 그 이전 우리가 그 전국시대 묘 중에 그 증우울묘라든지 중산국릉, 중산왕릉 이런 걸 통해서 본 것보다도 뭐 맥락은 비슷하지만 좀 더 복잡한 구조였다는 사실. 그리고 일종의 뭐 생시의 공간을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묘를 입체적으로 걸어보면은 이렇게 그 묘도를 통해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게 이제 관이 안치돼 있던 쪽이고, 여기도 다른 방이 하나 있어서 여러 가지 유물들, 그 제후하고 그 지금 사자하고 관련된 그런 유물들을 묻어놨던 그런 공간입니다. 한 변이 이 한 변,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묘실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묘실인데 한 변이 한 18m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크죠. 이 묘실은 정중앙에 관이 안치된 방 2개, 아까 봤던 2개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복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에워싼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회랑에, 지금 남쪽 회랑에 여기 지금 이 한자가 뭐냐면은 거마고입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국간을 말하고
그 마차 같은 거를 여기 지금 이제 묻어놨어요. 그리고 이 공간마다 특이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동쪽에 여기 지금 이 동쪽 오른쪽 이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한문을 그대로 읽으면은 주구고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식관고, 음식하고 관련된, 주방하고 관련된 그 기물들, 그리고 뭐 식당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이제 그 주로 식량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존해 놓은 그런 방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요. 서쪽에는 또 재밌습니다. 서쪽에 이거는 오락용 기구가 있던 데입니다. 오락기구. 그리고 여기는 문서당항고라고 그래서 문헌들을 놔둔, 주간 문헌들을 놔둔데 여기는 무기고입니다. 무기를 놔뒀던 그런 그 무기고가 있었고, 이 북쪽에도 다양하게 뭐가 있었는데요. 북쪽에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왼 오른쪽 주기고입니다. 숯그릇들만 놔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악기들만 또 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양식들을 놔뒀던 공간이에요. 식량들, 식량 창고, 식량을 배치해 놓은 방.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는 그 당시 돈을 놔뒀던 데입니다. 동전고. 그리고 이거는 제일 왼쪽은 의상, 옷을 그 놔뒀던. 그러니까 기능별로 다양하게 방을 쪼개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여기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동기하고 편종, 그 금으로 만든 기물, 뭐 주간, 조금 이따 다 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량의 오수전 이외에 여러 유물들이 곳곳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물들은 지금 현재 강서성 그 성도인 남창에 가면은 여기 지금 강서성 박물관이라고 써놨는데 이 박물관에 지금 그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청동기는 여기서 나온 청동기는 대체로 한나라 그 묘에서 출토된 다른 귀족 묘들에서 출토된 청동기들과 상당히 유사했는데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걸 꼽자면은 물고기를 입에 몬 이런 오리 모양 그 청동기 등이죠. 이것도 이 청동기가 상당히 특징적인 기물로 그렇게 두드러지는데 이런 청동기도 한대에 꽤 출토가 되는 유사한 모양이 꽤 출토가 되는 그 일종의 그 유행했던 한대의 그런 청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이 청동기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청동기 밑에 아래 청동기에는 이거 특이한데 청동종 14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금이 상감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양식도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특이한 양식이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한나라 때는 이미 골동품이 돼버린 서주시대 그리고 동주시대 청동기가 한 점씩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물을 못 찾고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사진으로 된 거를. 그리고 또 한대의 그 어떤 그 단골 부장품 우리 지난번에도 봤죠. 이 박산로하고 향로들 그 일종의 등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이 그 향료나 등 역할을 했던 것들이 여기서도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해혼우 묘에서 출토된 것 중에 그 금속 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금으로 만든 기물들입니다. 금기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금기가 총 수량이 474점이나 돼서 지금까지 발굴된 어느 묘보다 그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금기들 다 금이죠. 이거. 금괴들 막 이런 것들 해놨습니다. 주로 금병이라고 얘기해서 이 병은 그 과자 떡병자입니다. 떡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인데 금으로 만든 고고학자들이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금으로 만든 이런 병, 그 떡 모양으로 금을 만든 게 이게 많이 나왔어요. 금병 이게 금병이 285점이 남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말과 여기 보면은 말하고 기린의 발굽 모양 금으로 만든 기물이 각각 48매와 25매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금판, 이건 금괴죠. 금으로 만든 금판이 20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 중량이 금만 해서 8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 요즘 금 시세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금 1kg의 시세가 한 7,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80을 하면은 현재 시가로 이 금만 해서 한 60억 이상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 금기만 이렇게 많이 부장이 돼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 한나라 때의 동전, 오수전이 한 10톤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10톤. 그리고 개수로는 200만 개에 달하는 오수전이 나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이 수량이면은 당시 유통되던 오수전의 한 10분의 1 정도 달할 걸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금기와 함께 엄청난 재물을 묻은 셈인데 그 묘에다가 이거를 학자들 중에 이제 왜 이렇게 이 묘만 이렇게 그 실제로 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돈 같은 걸 여기 묻었을까? 그걸 학자들이 고민해 보다가 어떤 학자가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일단 유화라는 인물, 이전에 황제 자리까지 올랐던 유화라는 인물, 이전 황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 선제라는 사람한테도 상당히 그 골칫거리,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거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견제했던 선제가 그 해원우가 해원우로 하여금 후사를 못 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해원우라는 이 열후 자리는 유화 일대에서 끝나게, 그건 뭐냐면 유아는 그 후손 대대로 그 직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던 탓에 유아가 자신의 재물을 모두 무덤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이 묘가 초창기 발견됐을 때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 나온 걸 봐서 유화라는 인물이 아직도 자기가 그 황제가 돼서 복귀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제부를 키우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보는 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 설은 대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혼후 이 묘에서 가장 중요한 발굴은 그 이런 간독 문헌입니다. 그 아까 봤던 그 문서 당한고, 그 문서를 놔뒀던 그 방, 거기서 그 어떤 큰 진흙덩어리가 발견됐다고 해요. 진흙덩어리가 발견됐는데 사실은 발굴자들이 그 진흙덩어리를 버리려고 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흙더미가 가득 들어 있으니까. 근데 버리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야, 그 속에 죽간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속에 무려 죽간이 5,200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5,200매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전국시대 강의할 때 청와대학,清華대학에서 그 소장하고 있는 청화관이라는 죽간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전국시대 초나라 죽간. 그게 전체 다 합쳐서 한 2,500매 됩니다. 그리고 2,500매 중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완전한 죽간이 한 1,800매, 1,700매, 1,800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거 두세 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리고 여기 이 문헌, 여기에는 사실 여러 문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문헌도 많고, 특히 어떤 문헌이 있냐면은 논어가 나왔습니다. 논어. 그리고 역경,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으로 알고 있는 이게 지금 논어,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논어입니다. 그리고 얘기라는 책, 그리고 의술, 그 의학할 때 의술이 나왔고, 또 육박기보라는 그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육박기보, 이게 이제 육박기보라는 문헌
나왔고, 지금 여기 가운데 이거는 죽간이 발견됐을 때 흙더미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런 모습으로 죽간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건. 이런 그 다양한 문헌들과 함께 또 뭐도 있냐면은 해혼우하고 해혼우 부인이 황제하고 황태우한테 올린 일종의 상서, 그걸 주장이라고 부릅니다. 주장이라고 불렀던 그 상서를 올린, 바로 이게 이제 그 상서인데, 그 상서를 올린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상서를 받아서 황제가 돌려보내서 조서를 보낸, 그러니까 상서를 보낸 데 대한 어떤 답변으로 조서를 내려보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들 중에서 특히 논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논어는 이미 1800년에 그 유실된, 1800년 전에 유실된 제론이라 그러는데, 그건 제나라 논어입니다. 우리 산동성에 있었던 제나라, 전국시대 제나라에서 계속 그 전수되던 그런 논어인데요. 그러니까 제론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통용되는 논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그 세 가지 다른 버전의 논어가 존재했습니다.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논어가 세 종류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논어는 대체로 노나라 사람들이 계속 전래하던, 공자의 고향이 노나라잖아요. 노나라 사람들이 계속 전수해서 전래했던 노나라 논어, 그러니까 노론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노론을 토대로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우리한테 그 남겨져 있는 논어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론, 제나라 논어의 발견으로 한대에 논어가 어떻게 한대에 편찬됐는지 알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고전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육박기보라는 책, 이 책, 육박기보라는 지금 여기 두 번째 나온 왼쪽에서, 이 책은 뭐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중산왕릉에 대해서 그 공부할 때 육박이라고 부르는 그 오랑용 판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바둑알 같은 걸 그거하고 같이 어떤 판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걸 그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만 봐가지고는 그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온우 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그 일종의 오락성, 혹은 어떤 사람은 도박성 게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오락성 혹은 도박성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보가 나왔습니다. 기보. 여러분들 혹시 바둑 기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바둑을 두고 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큰 바둑을 두면은, 게임을 하면은 그 바둑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뒀는지, 그거를 다 되살려서 이렇게 책을 내는 걸 기보라 그러거든요. 이미 이 당시에 그러니까 육박이 상당히 많이 유행했던 것 같고, 중국에서 그 기보를 만들어 놓을 정도니까 상당히 성행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의술이라는 책에는 한나라 때 그 방중술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방중술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역경이라는 책, 여기서 나온 역경이라는 책도 현재 우리한테 전해지는 역경 혹은 주역과 상당히 차이가 커서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헌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연구 대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뭔지 지금 여러분들 뭔가 하고 지금 볼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아마 기원전 59년에 제작한 걸로 추정을 하는 공자의 상입니다. 이게 바로 공자의 상입니다. 한나라 사람들이 그랬던 공자의 상. 이 해온우 묘에서는 그 최초로 칠기하고 청동기, 칠기하고 동기가 결합이 된 거울이 출토됐습니다. 근데 그 거울이 이미 여기 보세요, 여러 조각이 나 있었어요. 이 왼쪽에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 조각이 나 있어서 그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원을 해보니까 이게 길이가 한 70cm, 70.3cm, 너비가 46.5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커요, 규모가. 그리고 이게 지금 거울 뒷면인데요. 이 거울 뒷면에 공자하고 그 제자 5명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막 글 보이죠? 이 왼쪽에 지금 글이 꽤 써져 있었잖아요. 그 제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와 사적이 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초상은 모두 6명입니다. 6명이고 그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만 그려놨는데 공자가 가장 총애했다는 그 안회라는 인물, 그리고 가장 총명한 자공이라는 인물, 또 가장 용감했던 자로라는 인물, 또 자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우라는 인물, 그리고 자하라는 인물, 다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울의 덮개에도 또 공자 제자 중에서 유명한 자장이라는 인물, 증자라는 인물, 이런 인물들의 초상화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울 덮개에는 어떤 노래, 그 의경부라고 부르는 노래가 적혀 있어서 그 전문가들은 이 지금 그 거울을 공자의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공자입니다. 여기 제일 위에 왼쪽 이 사진 보면은 제일 위에 왼쪽 이 부분이 공자인데 얼굴 부분은 안타깝게도 얼굴 부분은 사실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얼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그 복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 한 가지 흥미로운 그 재밌는 그 여기 이제 사실 여기서는 하나 드러나는데요. 아까 내가 제자 중에 자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우는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의 제자 중에 담대멸명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담대명멸이라는 인물은 논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공자가 제자로 받아들일까 이렇게 좀 주저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내가 정확히 그림이 흐리돼서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아마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밑에 왼쪽 이 담대명멸 그 자우라는 인물만 정면으로 그려놓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측면으로. 그러니까 논어에 나온 얘기 그 얘기를 믿고 이 사람 얼굴은 옆으로 이렇게 옆모습만 보이게 그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대 사람들이 논어에 나오는 내용에 굉장히 충실해서 그걸 상상해서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하고 함께 이 거울이 사실 큰 병풍 위쪽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굴해 보니까. 그리고 병풍에도 공자하고 그 제자의 생애와 사적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사기에 나오는 그 공자세가라든지 한대에 이미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 주종을 이뤘다고 하고 아마도 유하라는 인물은 자기 침실에다가 공자의 병풍을 이렇게 항상 쳐놓고 있지 않았나. 이걸 항상 쳐놓고 있어서 상당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죽을 때도 침실에까지 이걸 가지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네요. 아까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또 조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 거마경에서 발견된 최초의 음악용 수레입니다. 음악용 수레인 학자들은 이걸 악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음악할 때 악을 써서 악차, 악거 뭐 이렇게도 부를 텐데 이게 2대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하나는 그중에 2개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 그 당시에 썼던 실용악기인 순우라고 불렀던 실용악기 그리고 종의 일종인 묘라고 불렀던 그 당시 상용했던 악기가 있는데 그걸 실은 차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북이 실린 차입니다. 북이 실린 그 북고자를 써서 이건 고차라고 부르는데 이런 유형의 그 수레는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거고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한대의 한나라 때 아주 높은 고위 귀족이 출행을 할 때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리를 내면서 가지 않았겠나. 그런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묘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고,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소재들이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